안녕하셨습니까? 채널 24K. 저하고 같이 이제 책을 읽어 나가시는 프로그램이죠.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이제,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책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읽어나갈 건가, 이거에 대한 인트로덕션,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합니다. 이 What is History라고 하는 역사 철학서죠. 역사에 대한 철학적인 의견을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인데 굉장히 유명세를 많이 탄 책이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한 강좌에서 에드워드 헬렛 카라고 하는 교수, 이 저자죠. 그 사람이 강의했던 내용을 묶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우선 먼저 이제 이 E.H. 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걸 어떤 경향을 가졌던 사람인가, 이것부터 이제 소개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E.H. 카,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1892년부터 1982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와 20세기를 통틀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죠. 지금 현재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는 서양의 각종 사상, 철학체계, 각종 각 분야별 논리, 이거는 거의가 19세기의 지식, 그리고 이것이 20세기에 와서 조금 더 심화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서양 세계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인류 전반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역사가 과연 뭐냐, 이거에 대한 논쟁도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쳐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영국의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20년이 넘게 외교관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역사 철학자로다가 이렇게 이 책 이름 때문에도 그렇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외교관이라는 역할보다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학자로서 또 그 일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을 했습니다. 양력을 잠깐 좀 보시면 1916년에서 1936년,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영국 외교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경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게 되는 정치적인 입장, 외교관으로서의 입장,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역사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936년에 사임을 하고 나서 웨일즈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1년부터 46년까지는 영국의 그 유명한 신문인 타임즈의 부편집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고요. 53년부터 55년까지는 옥스퍼드 대학의 발리올 칼리지라고 하는 한 칼리지에서 정치학 강좌의 그 학감으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1955년에 이르러서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의 특별연구원으로 이제 가게 되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읽어나가시게 되는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책은 바로 이제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 가서 이제 강좌를 시작했을 때, 이때의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이제 역사 철학에 관한 책이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읽어가야 할 그 책하고 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아주 명저로 알려져 있죠. 20년의 위기. 1919년에서부터 1939년까지에 걸친 국제적인 정치 역학, 이거를 분석하고 다루는 책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유럽의 세력의 변화와 국제정치 역학적인 관계, 이 변화를 다룬, 그걸 분석한 그러한 서적인데, 이 두 개의 서적이 가장 유명한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역사학계에서는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원래 이 양반은 대학에서도 역사학부에 공부를 했거나 또는 역사를 전공한 대학원의 경력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직도 역사학을 전적으로 강의하는 역사 교수라는 직명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정치학자, 정치학부의 학감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 정치학자라는 특히 국제정치학 분야의 연구를 많이 했던 양반이죠. 그런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비전공자잖아, 역사학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학문적인 분류를 하자면. 이 양반은 이제 1930년대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에 이때의 히틀러를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이랬던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좀 문제 있는 학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왜 그랬느냐? 왜 독일에서 히틀러가 생겨나게 됐느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국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 보상을, 전후 보상을 독일에게 요구했고 독일의 경제가 완전히 피폐하고 망가질 정도로 그런 과도한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독일 민족주의가 탄생하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히틀러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만든 데 그런 연합국 측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 섰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히틀러를 경제적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지도자로서 이제 지지를 했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제 히틀러는 등장하면서 그 당시에 뭘 내세웠죠? 베르사유 조약 뭡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책임을 묻고 얼만큼 배상을 요구할 거냐 이거에 대한 협약을 했었는데 그게 베르사유 조약이고 결국 히틀러는 우린 그거 보상 못해.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나라 완전히 없어지라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래서 나치는 베르사유 조약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게 된 것이고 이 칸은 그 사정에 주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카의 입장이 그럼 계속됐던 거냐? 그건 아닙니다. 칸은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또 나치가 권력을 강하게 가지면서 잔인한 극우파 권력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러면서 칸은 이제 자기 자신의 당시의 결정을 후회를 한다. 내가 분명히 그때 눈이 멀었었어. 이런 이제 후회를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내기도 했었죠. 그러고 나서는 공교롭게 스탈린에게로 돌아섭니다. 스탈린을 지지하는, 야, 이건 또 뭐냐? 이 사람은 원래 독재자만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었고, 스탈린은 그 당시에 이 히틀러하고 나치하고 맞서서 싸우는 연합국의 일원이었죠. 그거를 지휘하고 소련 군부를 지휘하는 세력이어서 그래서 스탈린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이 바람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아주 소련 전문가, 소련의 그 당시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외교관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소련사 분야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 업적을 이제 많이 남겼는데, 그런데 지나치게 소련 편향적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이런 비판도 많이 들었죠. 그런 비판을 한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던 동물농장의 저자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은 스탈린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스탈린의 그 이제 독재적인 허각 과정을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화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작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조지 오웰이 카 교수를 놓고 이제 그렇게 핀정됩니다. 카 교수는 자기가 충성하는 상대방을 애초에는 히틀러로 하더니 이제는 와서는 스탈린으로 그 충성 대상을 바꿨구만. 이렇게 아주 냉혹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카 교수의 입장, 이거를 또 이해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카 교수는 영국 외교부에서 러시아 담당 전문가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 당시에 이제 연합국의 일원이었고, 연합군 세력의 일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가 연합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끌어당겨야 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 외교관으로서 카 교수의 입장이었다고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소련 측에 비위를 맞추려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이에치카 교수의 그 역사에 대한 입장은 좌파적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진보주의사 학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공산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최종적인 역사의 꼴이다. 마지막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적 사상가냐? 그거는 아니다. 적어도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아니다. 다만 역사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진보하는 그러한 실체로 파악했다라는 것. 그것이 그런 이제 진보주의 사관을 드러내게 만든 그 원인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저서, 이 책은 어떻게 쓰여 있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이 번역본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출판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많은 번역가들이 번역을 했고, 그리고 그 번역도 뭐 저 일본 서적을 갖다 참고로 한 거 뭐 다양한 형태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나왔고 오래돼서 그 내용들이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가 없지요. 제가 이 책을 고른 것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이 책을, 똑같은 책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들이 아무거나도 있으시면 그 내용에 별 차이가 없으시니까 그대로 함께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책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케임브리지의 이제 트리니티 칼리지의 특별연구원으로 있을 때 사학 교수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특강을 했지요. 그게 이제 1961년인데요. 그때 1월부터 3월까지 특별 방송을, 특별 강의를 했고, 이거를 BBC에서 이제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였던 리스너라는 주간지에도 연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강좌가 되고 그것이 묶여서 이제 뒤에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책 뒤에 제2판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중에도 그 2판으로 번역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가 그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역사란 무엇인가 제2판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그 카 교수의 후학이었던 R.W. 데이비스라고 하는 교수가, 카 교수가 생전에 이제 이 판을 좀 수정해서 써봤으면 해서 시작을 했던 서문을 써놨던 게 있습니다. 그 서문을 갖다가 붙이고, 그리고 데이비스 교수 자기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 이걸 묶어가지고, 이걸 새로운 자료를 묶어놓고, 그리고 초판본, 제1판의 카 교수의 원문 그대로를 이제 합쳐가지고 제2판이라고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 뭐 1판과 2판 이걸 구분할 의미도 없고, 지금 이 텍스트로 저희가 쓰려고 하는 거는 제1판, 그 원문을 번역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내용이 6개의 단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역사가들이 다루는 사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라는 거와 개인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갖느냐? 두 번째 단락. 역사 속에서 작동하는 과학과 도덕이라는 것의 문제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네 번째로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작동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건 필연에 의해서 진행되느냐. 과학계에도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느냐.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한다는 건 뭐죠? 확률적으로 우연의 의지에서 신이 만든 세상이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의 입장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였고, 그리고 양자역학 쪽의 학자들의 입장은 아무래도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한 것 같다. 우주의 법칙, 인간사의 법칙, 여기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것 같다고 보는 사람들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쪽이고, 그렇지 않다. 그런 연관성이 꼭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쪽은 주사위 놀이를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거에 관한 이제 역사는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카 교수의 입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건 과연 진보하느냐. 진보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학문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용해야 하는가. 또는 이것을 어떻게 이 역사학이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느냐. 이런 데 대한 의견을 종합한 이제 넓어지는 지평선. 이런 6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일반적인 교양인들이 역사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가지게 되는 중요한 문제들, 그 포인트를 폭넓게 짚고 있다. 그런 편집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E.H. 카 교수가 가장 강조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명제죠. 이 책을 대표하는 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History is a continuous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historian and his fact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와 그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사실들. 여기서 사실이라는 말은 역사적 실제라는 뜻입니다. 역사 사자를 쓰고 참 실자를 쓰죠. 역사 속에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해서 역사가가 확보하고 있는 사실. 그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다. Continuous process of interaction이라는 거죠.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이게 이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의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대화다. 요 얘기만이 이제 토막이 쳐져가지고 세계에 아주 인구에 회자하는 명구가 돼서 남아있지요. 이 주장을 이 책 6단락에 걸쳐서 시종일관 수시로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강조하는 얘기는 이 양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밑바탕이 뭐냐? 역사에 대해서 절대적 고정적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절대적이기도 고정적이지도 않아야 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E.H. 카 교수의 사학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을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카 교수가 강조한 이 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것. 그것이 이 책을 읽는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특별한 인연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더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금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불법도서, 금지도서. 읽으면은 보안법 위반이야. 뭐 이러고 이제 잡혀가기도 했던 이런 금서로 지정된 책이었죠. 이 카 교수가 스탈린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좌경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제 역사학자라는 데였다는 데에 그 이제 이유가 있었죠. 그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호인이라는 영화죠.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스타로 만들어준 그런 영화죠. 그죠?
그 뭐 지금 문 대통령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이제 이런 영화인데 그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왜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됐느냐? 이게 1981년에 불온소족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카 교수의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다가 경희대의 한 대학생이 잡혀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불온소족을 읽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32년이 지난 뒤에 정권이 진보 세력으로 바뀐 뒤죠. 그때 판결을 다시 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학생이 읽었던 책은 무조건 뭐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이것만 읽었던 게 아니라 카 책 중에 러시아 혁명사, 사회사상사 이것까지 이제 좌파적 경향이 강한 이거를 이제 많이 읽었고 이게 이제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됐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자백에 의해서 형을 살게 됐는데 2014년 11월 25일에 와서 판결이 뒤집히게 됩니다. 이때 판사가 판결과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사법부가 가혹 행위를 눈 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피고인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양반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 판사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법과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판사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년 전에 한 판사가 그 당시의 법령에 위배해서 그 당시의 양심에 의해 판결한 것을 32년 후에 판사가 다시 자기의 양심에 맞지 않는다고 뒤집어도 되느냐? 과연 그럴 수 있는 거냐? 그게 헌법 정신이냐?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재심에서 옛날에 유죄였던 거 그냥 전부 뒤집는 이런 이제 판결들이 무척 많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을 일으키게 만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하고 연결이 된 적도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책을 이제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이냐? 이 6개 단락을 한 번에 1회에 한 단락씩 이렇게 나가볼까 했는데 그 내용에 깊이가 있어서 또는 이게 이제 역사학이라는 그리고 역사 철학이라는 문제가 결합되다가 보니까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에 한 단락씩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10개 정도 10개의 강좌 정도로 다 나누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강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번 내지 11번에 걸쳐서 이 독해 강좌를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아마 이 책을 한번 전체 이렇게 다 쭉 10회나 11회에 걸쳐서 전부 통독을 하고 나시면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역사라는 것 이게 역사학 뭐 어쩌고 요새 인문학 뭐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이제 역사학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고 지식의 기초를 좀 쌓으실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앞으로 한 10회에서 11회 정도 저하고 함께 해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